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로 유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가 간밤에 핵융합 발전 기술 기업과의 합병 소식을 전격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AI에 대한 넘치는 전력 수요 관련해서 차세대 에너지원에 베팅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두 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 증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비상장 기업이죠. TA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2% 뛰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죠. 그 페이스북과 같이 그 자체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트루스 소셜이죠. 예. 이 회사가 전혀 다른 성격의 이제 핵융합 발전 기업이랑 손을 잡았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AI 시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에서도 뇌에서 한 20% 이상의 에너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AI도 이렇게 뇌처럼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쓰이는데 기존의 이제 핵분열 방식보다는 핵융합 방식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뭐냐면 태양이 에너지를 얻는 거랑 같은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지구에서 구현하려면 이제 핵융합 방식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이 하려면 이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것이 구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회사가 이런 핵융합 발전이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2030년 전에는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핵융합 발전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걸려 있는 회사이고 또한 미디어의 힘으로 어느 정도 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이게 결합한 어쩌면 약간은 씁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TA 측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측에서는 기술 토대가 마련이 돼 있고 마지막 퍼즐로 이제 자본이 맞춰졌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넘치는 AI에 대한 전력 수요, AI 패권 경쟁에 지금 에너지 패권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차세대 에너지원의 상용화에 베팅을 한 건데 다만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핵 원자력도 있는데 특히 TA 테크놀로지는 핵융합이라는 조금은 좀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 이 SMR,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사이즈가 작은 이 SMR 역시 아직까지는 유니콘 같은 그런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SMR이라는 게 시중에 우리에게 모습을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 또 SMR, 핵융합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큽니다만 다른 한켠에서는 차라리 태양광 풍력 같은 좀 더 검증된 그리고 속도가 빠른 또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더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야심찬 베팅이지만 뭐 대체 에너지는 워낙에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수익을 내기까지의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 이야기 AI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제 저희가 좀 저울질을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론의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오라클 발쇼크, AI 버블론의 재점화 이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좀 저울이 기울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어제 간밤 증시는 한쪽으로 좀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대형 기술주의 반등을 좀 이끌었어요? 예, 마이크론이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일종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죠. 이것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랑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접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시장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어떤 회사가 잘 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론과 같이 AI가 결국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AI에 대한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AI 관련 주식의 특정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AI 관련 ETF 상품 같은 것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같이 최종재를 만들고 삼성전자같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모든 회사들이 섞여 있는 그런 제품을 사면 오히려 그냥 장기적인 이득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 섹터 전체의 잠재적인 성장력에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잠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연극계 스타 배우 윤석화 씨가 어제 밤 9시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많이 전해졌었는데 정정 보도가 나섰죠. 오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전에 결국 배우 윤석화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후 뉴스 라이브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뉴스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소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마이크론의 얘기에서 좀 이어갈 텐데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산타랠리가 결국 찾아올 건가? 결국 이게 관심사인데 관건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겠죠. 환율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7대 기업 총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또 열었는데 일단은 수출대 기업 총수들에게 사실상 환율 방어를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앵커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과 주가가 이 정도였다면 예.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3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5% 이상 급등해도 왜냐하면 실적도 너무나 잘 나올 게 명확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수급이 꼬였다고 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외면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달러 환율. 환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 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당국이 어제는 어떤 일을 했는가? 7대 그룹에 관련한 책임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환당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올해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입니다. 예. 거의 현재까지 가집계가 11월이 900억 달러고 12조. 당연히 달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 돈을 벌었던 수출 기업들이 환전을 안 합니다. 어허. 달러를 딱 죄고 있고 예. 지금 연말이면은 월급도 줘야 되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원화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하고 그냥 달러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제 7대 그룹을 만나서 네. 실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달러를 환전해라 풀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회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환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좀 물어봤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한 압박은 될 수 있겠죠. 하고 이 그렇죠. 정도의 환율은 좀 높을 테니까 이제 자체적으로도 환해지 계획들, 선물한 매도 계획은 없느냐 예.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봤고 또 하나가 우회적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IMF 이후에 외화 대출을 막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화 달러가 필요할 때 실은 국내에 와서 예. 받아서 국내에서 달러를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만 허용했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은행이라든가 해외 은행에서 바로 달러를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예. 이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왜냐? 실은 국외에서 달러를 수급하는 것은 그쪽 환율이잖아요. 예. 근데 국내에서 달러 대출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또 귀해지고 원화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외화 대출도 허용하는 등 네.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정도라면 이건 상당한 대통령실의 암묵적인 압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곧 이 7대 그룹에서 일부 정도는 달러를 좀 시중에 풀지 않을까 네. 이런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 그가 이제 서학개미를 경계하는 차원들, 그러니까 달러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압박을 하다가 이제는 외환을 좀 더 유입 확대 쪽으로 대응 기조가 좀 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상 뭐 맥락은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높아지면 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한 이치죠. 그래서 또 당국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관련한 이야기, 뭐 맥락은 좀 다르겠지만 겨울철 먹거리 물가가 비상에 걸렸다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소하고 기름진 방어 먹겠다고 겨울철 기다리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방어값이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3배가 넘게 뛰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이제 2번 먹었는데 예.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더라고요. 방어는 이제 대표적인 겨울철 별미 식품이죠. 예. 이게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 또 겨울철에는 기름기가 적당히 올라서 이제 쫀득한 맛이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맛이 좋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요가 올라가는데 이 공급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 또 이상 기후가 생기면서 방어 공급이 많이 줄었고
또 일본에서 방어 수입이 증가했지만은 예. 그 증가량의 공급을 못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방어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한테도 많이 안타까운 이거 좋아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제 맥락은 이제 이상고, 그러니까 히트플레이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해역이 충분히 차가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근 연안으로 방어가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 일본산 방어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이맘때 또 방어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작년에 일본산 방어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넘어섰다는 또 거죠. 경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본산 방어를 수입했는데 작년보다도 거의 5% 가까이 4.5%더 수입을 했고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재작년과 비교를 하면 거의 120% 어허. 2배 이상 일본산 광어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네. 트렌드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 우리의 수온이 너무나 이상 기후 때문에 높아져서 방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굴, 예. 우럭 이런 거 정도까지도 아마도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가. 그 지금 정도로 양식장 좀- 폐사도 지금 잇따르고 맞습니다. 있다고 예, 하니까. 그 정도의 좀 부분이 참 이상 기후가 갖고는 또 하나의 우리 식탁 물가의 또 이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자연산 방어가 비싸지면 뭐 양식 방어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받쳐줘야 되는데 양식장에서도 폐사가 잇따르다 보니까 뭐 광어라든지 방어 같은 대표적인 이 서민 횟감들의 가격 상승이 잇따르고 있다. 요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뭐 서민통, 거지통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치통, 두통 같이 통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거지통, 서민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해봤자 미래가 없다는 의미도 포함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산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죠. 예. 극단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강남, 상구, 서울만 집값이 오르고 또 다른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신문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신문제 사회는 이제 부모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고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인데 부모가 비싼 지역에 자산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면 나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월급으로 사실상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아주 가장 큰 문제점인데 네. 결국 문제는 이제 지방 경제가 붕괴가 돼서 지방에는 직장도 없고 집값이 싸도 글로 내려가지 않는 네.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또 유명인들의 소비 행태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하고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이야기가 요새 두쫀쿠라고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아주 비싼 간식이 화제인데 뭐 방어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이건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아, 예, 제가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와이프가 예. 또 모임 갔다가 이게 있어서 먹어봤는데 가격 듣고 놀라가지고 아, 한 입 예. 먹고 그냥 집으로 싸와서 저도 덩달아 맛을 좀 봤는데 하나에 뭐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는 그런 유튜버의 영상 이 댓글에 이 거지통, 서민통 이런 식의 댓글들이 지금 많이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딱 저런 식이거든요. 저 거지통 또 이런 서민통을 언제 쓰냐? 사례 하나를 보고 아 거지통 온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토로를 하게 되는데요. 저 두쫀쿠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저걸 3개 먹으면 나는 하나도 못 먹는데 3개를 드시다니요. 저거 한 입에 대단하십니다. 지금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위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거 보면서 나는 서민통 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자조와 희화화와 네. 약간 여러 가지가 복합된 지금 우리 305는 좀 그래 20의 트렌드다라고 예. 해서 얼만큼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 또 양극화가 심한지를 또 저런 식으로 네. 해소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디어의 댓글들을 다는 일종의 밈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또 공유하는 순간들 누리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김부장 보면서 공감대가 많이 높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사원이 더 힘들다. 청년층이 참 요새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뭐 OECD 회원국들의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청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3대 양극화 문제죠. 노동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예. 또 부동산 자산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또 기업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출 기업은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예.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주가는 올랐지만 예. 이 자체 주식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청년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정규직에 가기도 힘들고 근데 비정규직이면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예. 만약에 정규직에 갔더라 하더라도 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또한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가 돼서 이제 외국에 주식에 투자를 하면 예. 정부가 이걸 비판적으로 또 보고 결국 또 같은 얘기로 또 귀결이 돼요. 예,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이제 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너무 남과 비교하는 세태 자체를 문제 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요즘은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거비부터 해서 생활 물가도 많이 올랐다. 평론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2030들을 보면 따로 네. 떼어놓고 보면 이제 전체 소득 중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아껴도 실은 먹는 거하고 주거비는 절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교통비가 있기는 한데 요즘 교통비는 뭐 무슨 카드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표를 좀 놓고 보시면은 예. 지금 2030 세대 전체 소득 중에서 식료품과 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코로나19 전만 해도 한 40%였어요. 그러니까 100을 벌면 40은 정말 필요한데 쓰고 나머지 60은 저축할 수가 있을 텐데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49.3% 절반까지 올라왔고 아마 올해 기준으로 보면 50%도 넘었을 겁니다. 계속 느는 자, 추세니까. 근데 두 가지죠. 왜 소득 중에서 식료품 주거비가 늘은 이유는 예.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거비가 높아서 또 먹거리 가격이 높아서도 있겠고 두 번째는 소득이 안 늘거나 줄거나인데 그만큼 올라가지 예, 못하고 그래야 있습니다. 비중이 늘들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20세대들은 둘 다입니다. 예. 소득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플레가 나오면서 생활물가, 먹거리 또 주거비가 늘어나는 이러니까 당연히 돈을 저축을 못하겠죠. 예. 예, 씀씀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고물가와 주거 안정의 어려움, 웃지 못할 이야기를 또 웃어 넘기면서 버티고 있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까지 경제라이브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1세대 연극계 스타 배우 윤석화 씨가 세상을 떠났다. 새벽부터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가 나왔던 것도 잠시 결국 별세했다는 소식이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네. 자, 어젯밤 9시경에 윤석화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차례 이게 오보도 해프닝을 겪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지키면서 눈을 감은 걸로 전해졌는데 윤석화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1세대 연극인이라 할 수 있죠. 박정자 그리고 손숙 씨와 함께 한국의 연극 문화를 읽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사실 그동안에도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이었죠. 그때 갑작스럽게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왔는데 네. 최근 2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결국 오늘 눈을 감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세상을 떠났다는 속보를 전하면서 오보가 나왔던 배경도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오보가 나왔던 시점에도 상태가 많이 위중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하에 과거에 입양했던 딸과 아들, 자녀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원래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지금 귀국해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결국 임종을 같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자녀들이 지내고 있다가 지금 위중을 치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임종을 지킨 상태인데 두 아이 모두 아들, 딸 모두 또 입양했던 사실이 굉장히 예전에 화제를 모은 적이 예.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확립이 되지 않았었는데 유명 연극 배우인 윤석화 씨가 입양 후 이를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는 또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까지 윤석화 씨는 위중한 상태에서도 주변 이들의 얘기를 따르면 생존의 끝을 놓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손숙 씨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70살이 돼서도 70대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여러 의지를 밝혀왔는데 안타깝게도 69세를 일기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오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자면 오늘 아침에 뭐 관련 보도가 뭐 횡행하면서 많이들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부 연극 단체에서 확인 과정 중에 혼선이 있었다. 그러면서 오보가 한번 전해졌었고 또 별세 소식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꼬인 걸지 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활동을 중단한 지는 꽤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윤석화 씨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연극협회에서 내보내는 소식을 언론 역시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연극협회에서 손숙 씨의 결세 사실을 공식화했고 결국은 이게 언론을 통해 타전이 됐던 거였죠. 그런데 네. 최종적으로 유족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사망 소식은 유족과의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 내는 것이 상식인데 협회가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예. 이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직도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금 전 결국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네. 지키는 가운데 숨졌다는 소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간의 근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도 이뤄졌다는 이야기이신데 재작년에 뇌종양 수술 받고 나서 1년 만에 투병 생활 근황을 공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잠시 좀 짧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의 근황 영상을 저희가 지금 영상을 갈무리 중인데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고요. 네, 잠시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연극 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혼자서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이제는 화장실도 저 혼자 가고요. 너무 착한 환자예요.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나아졌거든요. 수술 때문에 앞니를 넉 대를 잃고 또 몸무게도 30kg대로 빠졌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근황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 치유를 선택했던 이 시점, 그로부터 또 2년이 넘게 지금 지난 거잖아요. 투병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윤석화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든 숨지 않는 것이 윤석화답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앞니를 4개나 잃은 상태에서도 대중들 앞에서 정말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예. 그러다가 2023년에는 본인의 공연도 아닌데 손숙 씨의 60주년 공연에 무대에 잠깐 서기도 했었습니다. 선배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워낙 윤석화답게 사는 걸 중시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거부를 했던 겁니다.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윤석화답게 자연 치료를 받고 일주일을 살더라도 나답게 살다가 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고 이런 윤석화 씨의 당당함을 그 오랜 기간 대중들이 사랑했던 겁니다. 네. 결국 그 말씀하신 무대가 생전 마지막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유명했던 광고, CF, 카피 이런 것들이 뇌리에 선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연극계가 배출했던 첫 번째 스타였습니다. 손숙, 박정자 씨와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연극계는 사실 불모지였습니다. 이곳을 읽은 분이 1세대 연극인 3명이 윤석화, 손숙, 그리고 박정자 씨였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CF였습니다. 이분이 CF에도 무려 1000여 편 이상의 목소리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예. 대표적인 커피 CF 그 카피가 있죠.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네, 이게 유명했던 이유는 그동안 윤석화는 뭐 입양 발표, 무대 위에서의 명성하거나 신의 아그네스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윤석화는 연극 무대의 강렬한 모습 외에도 부드러운 모습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이렇듯 윤석화 씨는 평생 동안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삶의 굴곡도 많았던 고인이었는데 별세했다는 소식, 아침에 오보였다는 정정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뉴스라이브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브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본인의 65번째 생일에 과거 본인이 있던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요. 참 미안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과 계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군 검찰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생일을 맞았던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구치소 앞에 생일상이 차려지기도 했고요. 윤어게인도 다시 울려 퍼졌는데요. 화답이라도 하듯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 주장이 편지에도 법정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길어야 한나절 북을 치는 개념이었다. 라는 주장. 재판부조차도 계엄 요건이 충족될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식이었습니다. 터지는 탈팡 움직임. 배우 김의성 씨가 쿠팡 탈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가세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SNS에 다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쓸만하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이 없어도 살만하다. 탈퇴한 그 업체가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겠다. 쿠팡을 염두에 둔 말을 언급했습니다.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여기에 대한 다소 안이한 대응, 특히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그간 논란까지 재조명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규모가 더 커지는 소비자들의 대응, 이렇게 탈팡 인증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꾸렸고 국회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의 침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화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사 이모 샤이니 키씨에 이어서 이번엔 유튜버 입짧은 햇님이 관련 의혹으로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75만 먹방 유튜버죠. 어마어마한 양을 먹으면서도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을 제공받고 링거를 맞고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 한 매체의 보도가 불러온 의혹입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지인 소개로 만났고 실제 의사로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붓기 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바쁜 날 집으로 와준 적은 있지만 그 집에 간 적은 없다. 다이어트 약과 링거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와 함께 모든 방송 하차하겠다. 활동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본인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채널 업로드 계획에 따르면 오늘 오후 10시 밤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을 통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사이모의 프로필 메시지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요. 분칠하는 사람들과 친해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끼는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루된 연예인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 읽히는 표현이죠.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장관은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 받았다고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지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이곳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굳은 표정의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은 적은 일절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금품이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청탁성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 산하재단이 지난 2019년 전재수 전 장관의 책을 500권, 총 1,000만 원어치를 대량 구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통일교가 책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서울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오늘 모산이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최장수 브랜드들의 변신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조 와이즈 경제연구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주제가 최장수 브랜드의 변신입니다. 그중에서도 잡지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추억의 국민 잡지죠. 좋은 생각, 샘터. 어릴 적 관공서나 병원에 가면 자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55년 된 교양지 이 샘터가 내년 1월을 끝으로 이제 휴관을 결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과거에도 2019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책이 잘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데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이 네. 샘터라는 잡지를 자주 봤죠. 저도 곳곳에서 샘터를 많이 맞아요.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샘터 같은 경우 월 50만 부 가까이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월 10,000부 팔리기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50만 부면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최인호 작가, 오. 법정 스님, 이혜인 수녀님 글들을 여기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필진들이 정말 지금식 표현으로 하면 빠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세대도 바뀌었고 이러한 분들도 우리 곁에 안 계시고 또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책이 잘 안 팔려서 지금 일단 휴관에 좀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사실상 폐관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생각 샘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드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없어졌다 이러면은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 브랜드들이 요즘 청춘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대들을 확장에 나섰고 또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잡지를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장수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초코파이, 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빙그레 투게더 아이스크림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해 매출이 초코파이는 16%,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 투게더 같은 경우 28%가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강자들의 매출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면서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샘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테이블에다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변신을 도모하는 브랜드들입니다. 장수 브랜드를 하는 걸 가져와 봤는데 가장 먼저 이 달짝지근함을 잊을 수 없는 조땡퐁.
이 과자 출시 당시에는 미군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요. 이거 어릴 때 그냥 과자로 먹었나요? 우유에 타서 먹었나요? 우유에 타서 먹어요. 우유에 타서 먹었죠. 두 가지 다 충분히 네. 가능했죠. 이것이 이제 미군들이 좋아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시리얼 문화에 이제 적합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말고 네. 인디언 땡, 요것도 시리얼에 많이 타서 네. 먹었었죠. 네네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이제 그 윤영달 회장께서 우리 이제 미군들이 시리얼 먹는 것을 보고 네. 우리나라 이제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 밉쌀을 뻥튀기 원리로 이제 튀겨낸 다음에 네. 여기다 당액을 입혀서 뻥튀기 과자 맛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해요. 처음엔 잘 안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태원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총 20억 7천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40봉지 이상 먹었는데요. 저는 평균이 한 서너 배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먹었고 연평균 매출액도 230억대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장수 식품, 네. 장수 상품으로서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려 53살입니다. 이 변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 재료를 식품으로 하는 레시피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방송인 이영자 씨가 이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화제가 됐었죠.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이제 저는 이영자 씨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일단 커피 전문점을 가니까 맞아요. 이것을 된 음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야, 이게 맛있을까라고 하는데 지인이 이것을 먹어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영자 씨가 우리 이제 조리땡하고 오트밀 우유를 1대1로 섞어서 여기에 꿀을 한 술 넣습니다. 네. 굉장히 달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마시면 좋고요. 또 여기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거는 상당히 저는 해보고 싶어요. 섞어서 먹으면 디저트로서 유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커피 업체하고 손잡고 곡물 라떼라든지 커피 이것이 들어간 이런 것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막걸리라든지 빵, 효모빵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콜라보 형태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장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죠. 예. 네, 무려 환갑을 넘었네요.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배탈이 났을 땐 그럼 뭘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네. 이게 이제 강장 음료죠. 네. 강장 음료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강장 음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꾸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듣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강장 음료 같은 경우 최근에 얼박사라는 것이 맞아요.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한 SNS에서. 겁니다.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파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요 바카스라는 것을 집어넣고 사이다를 넣어서 이제 먹게 된다라면 자연강장 시장에 있어서 최고의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요. 이게 63년도에 탄생을 네, 했습니다. 네. 원래 61년도에 탄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약 형태에서 네. 이제 63년도에는 음료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조금 올드한 느낌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요즘 가서 보면 편의점 가서 보면 타우린 성분을 2배로 늘린 제품이라든지 네. 요즘 워낙 빵빵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면 무설탄 제품, 네, 디카페인 제품 젤리 형태로도 본 것 같아요. 젤리 형태도 있었어요. 네. 제가 요즘 먹는 거는 무설탕 제품. 네네. 맛은 비슷하더라고요. 이 라벨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타우린 성분을 2배로 늘린 제품이라든지 젤리 형태라든지 해서 정말 빠르게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예. 나이가 무려 80살입니다. 네, 예. 1945년에 이제 혜태제과에서 이제 설립과 동시에 출시가 된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팥이 같이 섞인 이러한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요. 이것이 이제 들어간 양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네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과 설비가 부족했던 시절에 솥에 파대앙금과 한천을 넣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유지하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금 색깔의 포장지를 사용했고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네, 있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네. 이런 모양들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가 군것질거리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굉장히 비쌌었다라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잘 안 사주셨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그것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버스비가 한 50판 한 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시내버스 여기 굉장히 비쌌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50판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택시 요금 정도 된다 과자 하나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6.25 한국 전쟁 때도 부산에 네. 이 설비를 가져가서 만들 정도로 공장을 한 했군요. 번도 이게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월 매출 15억 이상 유지가 되면서 양갱 시장 점유율 70%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먹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지 싶다가도 계속 한 입 두 입 먹게 되더라고요. 되죠. 예. 그래서 중장년층의 간식으로 여겨졌었던 게 이제 MZ 세대들을 타깃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노래가 있는데요. 가수 비비씨의 양갱 노래가 그렇죠. 그 잠깐 좀 유행을 한번 탔다고요. 해보시죠. 원래는 다디단입니다. 다디단. 원래 가사로는 달디단인데 다디다디다디다. 예, 밤양갱 이제, 이럽니다. 그런 어떤 양갱의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새롭게 되면서 같은 기간에 매출이 35%가 늘어났는데 오. 이게 35% 늘어난 게 대략 한 100만여 개가 팔린 것이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것도 일반 양갱이 아니라 네. 밤양갱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이제 BBC와 협업한 제품도 출시를 했고 요즘은 선물 세트라든지 바 형태로 또 네. 새롭게 나오면서 MZ 세대들의 인기 간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품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웬만한 제품을 이길 수 없는 완전 장수하는 브랜드가 있죠. 어제 나이를 제가 찾아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100살이 넘었습니다. 예. 바로 액제 소화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28살이라고 표현을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활땡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 상품으로 기네스북에 기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1897년, 1900년대 1897년 이제 궁중에서 일하시던 민병호 선생께서 급체라든지 구토, 설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러한 병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도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양약을 이제 이런 활땡수를 개발했다랍니다. 이 활땡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동화약방을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동화약품이 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의약품,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2020년 기준으로 생산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지금도 2024년에 833억의 매출을 일으킴으로써 지금도 아마 젊은 세대도 그럴걸요. 내가 좀 더부룩하고 속에 가스가 찰 때 이걸 한번 좀 한 병 가볍게 마셔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곁에 친숙하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장수 제약사 하면 정말 올드하다, 뭔가 낡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를 탈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예,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우리가 젊은 아이돌 가수가 이제 로봇이 이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봇이 이 제품을 만든 것을 먹는 모습을 이제 광고를 찍었는데요. 현재 광고 조회수가 59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할 장수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최영주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